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조선 전기의 경제와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사회, 이렇게 경제와 조선 전기 때의 경제와 사회 이거 공부할 텐데, 앞에서 우리가 뭐 경제 부분, 사회 부분 열심히 공부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공부하기에 아마 여러분들 껌처럼 느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제는 조선전기의 경제는 중농억상, 네, 그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을 억제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조선전기 사회의 부제는 반상의 도다. 예, 반상의 도. 우리가 뭐 사극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반상의 도를 어지럽혔다 뭐 해가지고 뭐 최고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반상의 도. 이 반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양반과 일반 상민들, 일반 백성들 그 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어지럽혔다. 뭐 사극에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를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반상의 도다라는 겁니다. 교재는 이제 133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가 한번 살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농업기술이 발달했다. 조선 전기의 경제, 조선 전기 경제, 전기의 경제. 그 첫 번째로 농업기술이 발달했다. 농업기술 발달했겠죠. 네, 농업기술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2년 3작과 모내기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2년 3작, 2년에 걸쳐서 세 가지 작물을 농사 짓는데 요것을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다 해서 요거를 이제 윤작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양법은 이제 아시죠? 모내기법.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전기죠. 제가 분명히 전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조선 후기가 아닙니다. 요 고려 말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일부 남부 지역에서만 행해진다라는 거죠. 일부 남부 지역에서만. 요게 중요한 거죠. 반농사에서 조, 보리, 콩의 2년 3작법, 그러면 일부 남부 지방에서 이양법이 실시되었다. 자, 그 다음에 12법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12법. 12법이 뭐죠?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죠? 뭡니까? 예, 비료를 주는 법입니다. 비료 주는 법.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료 주는 법이 이제 거의 발전을 많이 했어요.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이 비료 주는 것 때문에 땅의 그 지분이라고 그러죠. 그 땅 속에 있는 그 양분, 농사 짓게 되면 그 양분이 다 식물, 그 곡식한테 빨려 들어가가지고 뭐가 되죠? 땅이 황폐화 되는데 이제는 이 비료를 잘 주다 보니까 이제 어따? 휴경지가 거의 사라졌다라는 거죠. 사라졌다. 고려 전기 때만 해도 이 휴경지가 감소됐다라고 표현을 했지 사라졌다라는 표현은 아니죠. 거의 사라졌다.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휴경지가 거의 사라진 때는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조선 전기 때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2법이 왜 중요하냐면 비료를 주는 거죠.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퇴비, 옛날에는 이제 퇴비를 뭘로 했냐면 이제 그 뭐 식물 썩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똥, 예, 똥입니다. 똥 그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푹 썩혀요. 그걸 갖다가 이제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밭에다 뿌려가지고 다시 덮어놔요. 그럼 그것이 이제 양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화의 재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려 말에 문익접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무명옷을 입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지주제의 확산. 여러분들 그 지주제의 확산도 무엇 때문에? 지주제가 무엇 때문에? 어떤 토지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바로 세조 때의 직전법하고 성종 때의 관수강급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뭘로 됐다? 예, 병작반수죠. 병작반수. 농민들이 여기에서 지주한테 뭐를 생산물 중에 절반가량을 가지고 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지주 전호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주 전호제. 전호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주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주 전호라고 하는 거죠. 전호.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점차 농사 짓는 방법들은 나아지고 윤택해지는데 이 지주들이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뜯어가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의 노력으로는 뭐 잡곡이라든가 도토리, 나무 껍질 등을 식용할 수 있는 구황방법,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 껍질, 뭐 도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도토리로 이제 뭘 만들었어요? 묵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묵, 그렇죠? 예, 묵 같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농민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맨날 도토리만 먹고 살아요? 우리가 뭐 산토끼야? 도토리만 먹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못 살아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도망가더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너무 이 지주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도망을 가요. 도망. 이 도망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랑이라 불러요. 유랑. 굉장히 이 유랑이란 표현이 로맨틱한 표현이에요. 나는 유랑자야. 뭐 이렇게 로맨틱한 표현이죠. 실은 뭐예요? 이게 거지죠. 거지.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구황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제시했네요. 정부가 한 가지 더 제시한 것이 제시한 게 아니라 억압한 것이죠. 겁을 준 것이죠. 이른바 오가작통법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오가작통법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가작통법이라는 거는 5개의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만든 거예요. 1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가구가 도망가 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가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 다음에 태종 때의 호패법을 강화해가지고 농민의 유랑을 막고자 노력했다. 네. 자, 그 다음에 상업활동 보겠습니다. 상업활동을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상업활동에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자, 뭐라고요? 중농억상이죠. 제가 왜 중농억상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농사를 져야지만 백성들을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업을 천시하겠어요. 예, 못하게 했다기보다는 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사치, 또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 갑바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무시를 해버렸죠. 자, 그래서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금난 정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금난 정권은 바로 뭐냐면 난전입니다.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 그렇다면 난전은 뭐냐? 무허가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허가 시장. 상인들, 무허가 상인들. 이걸 난전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주었느냐? 정부 관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전 상인들. 예. 시전 상인들은 그럼 또 뭐냐? 정부가 인정한 그런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상인들을 얘기하죠. 그럼 시전 상인 되려면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되려면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 권리를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장사 좀 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함부로 못하죠. 걸리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자, 금난전권 요걸 주었다. 대표적인 시전 상인들이 바로 뭐냐면 서울에 있는 6개의 물품을 독점하는 유기전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에는 유기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 밑에 보면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을 파는 이게 유기전이 뭐 파니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기전이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전 상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활동이 억제가 되겠죠. 그렇죠? 억제가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18세기 말경에 정조가 이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정책을 써요. 그럼 이 금난정권을 폐지한다 그러면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허가해 주는 거죠, 정조가. 이 정조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개혁 군주들 가운데서 인기가 있는 개혁공주 탑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정조가 있죠. 정조가 금난정권을 폐지했던 것은 이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숨은 뒤에 정조의 어떤 그 목적은 여기 잘 보시면 금난 정권을 시전 상인들에게 딱 해주다. 정부가 해준 거죠. 정부가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전 상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시전 상인들이 막대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대신에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상납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정경유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뿌리가 이 조선 전기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면서 나중에 붕당이 점차 가열화가 되면서 거의 조선 후기 때에 이 붕당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독점을 하는 붕당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인 가운데서 지난번에 서인 배웠죠. 서인 가운데서 노론 세력들이었어요. 이 노론 세력하고 얘네하고 결탁을 해버리더라라는 얘기죠. 결탁을 딱 해버리다 보니까 왕이 뭔가를 개혁하고자 하더라도 노론들을 어떻게 이렇게 억누르고 걔네들을 제압하고 그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금난 정권을 나중에 폐지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시서, 나중에 이제 평시서라고 그러는데 물가 조절 기관이죠. 경시서, 평시서. 시장을 감독하고 물가를 조정한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는 우리가 이 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상평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상평창. 자, 그 다음에 장시와 보부상. 장시는 15세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15세기에 발생해가지고 16세기 때에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자, 서울 같은 곳은 임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임금이 멀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장 같은 건 매일 있어요. 점포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가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있는데 얘네들은 매일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물건이 필요한 사람, 백성들 물건이 필요한 게 뭐 자기가 쓰다 남은 거 가지고 왔어. 뭐 예를 들어 집신을 내가 많이 만들어서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쓰고도 남아. 그러면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가지고 나가고 여식 김씨 같은 경우는 뭐 소뚜껑도 들고 나오고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이 된 게 지방에. 그래서 이게 장시. 그래서 며칠별로 뭐 3일장, 5일장, 뭐 7일장, 10일장 이렇게 장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 이 장시는 상설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설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를 장시별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보부상이라고 불러요. 보따리 장수들. 보따리 딱 싸가지고 거기 딱 가가지고 장사한 다음에 끝나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이동을 하고. 이걸 보부상이라고 부릅니다. 보부상들의 활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보부상들이 나중에 가면은 이 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보부상들을 무시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부상들과 정부가 또 결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부상들이 자기네 이해 득실과 관련돼 가지고 자기와 라이벌이 된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막 억압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19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절에 이 보부상들의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데 이 보부상들의 조직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문제덩어리가 심하다 해가지고 이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근대화의 모습들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선 전기 때의 경제 부분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조선 전기 때의 사회는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사회라고 한다면 뭐 신분제와 깊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 신분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조선의 신분제는. 우선 그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 양천제다라는 거예요. 양천제의 뜻이 뭐예요? 양반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양천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요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제 한번 그려보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양천제는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반,
야, 이 양반아, 양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인층.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일반 백성인 상민입니다. 상민. 상인이 아니에요. 장사는 상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다 해서 상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천민이죠. 자, 천민. 그러면 양천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천민이죠. 그래서 양천제예요. 양천제.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상제도다. 반상. 반상은 뭐죠? 반상. 양반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상민들, 걔네들을 반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상제도는 여기 있는 양반과 그 아래 것들, 이거를 이제 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반상이에요. 그러니까 세 계층을 다 통틀어서 반상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양반. 양반 원래는 벼슬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반. 그래서 양반들은 원래 문반과 뭘로? 무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벼슬 아치들을 나눴던 것이죠. 근데 이 양반의 개념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이 양반들 가족들까지도 사족이라고 부릅니다. 사족. 이 사족할 때 사자가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 보통 이제 선비들이 양반들 되니까 이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이 양반들이라고 불리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직이죠. 그래서 서리, 향리, 기술관, 군교. 군교라는 건 이제 장교들 얘기하는 거고, 영리, 그 다음에 서얼 등이 있었다라는 건데, 서얼은 아무나 서얼 아니고 아버지가 양반일 경우에만 중인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중인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누구예요? 향입니다. 향. 이 향자 들어가면 벌써 여러분들 딱 느낌 오죠? 느낌 옵니다. 어디예요? 그 지방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고려시대 때의 향리와 조선시대 때의 향리에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이 중인층들인데, 고려시대 때의 향리는 그 지역에, 그 지방에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군수나 현령 정도 되는 그런 급이에요.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육방에 소속된 얘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리의 격이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높죠? 고려시대가 더 높죠. 조선시대가 더 떨어지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 백성들인 상민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며, 그런데 얘네들을 전부 다 상민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백성이면서 그 아주 그러니까 당시에 천대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량역천이라고 합니다. 신량역천. 또 7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천량역천이 아니라 신량역천. 네, 7가지 있었는데, 자, 이 신량역천 뜻이 뭐죠?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민 대우를 해줬어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문관청의 사령인 조예, 그 신부름꾼이죠. 이 관청의 신부름꾼. 지방관청의 하인인 일수. 그 다음에 무관청의 사령인 나장. 네, 그러니까 나장. 그러니까 뭐 나장들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그 무관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곤장도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도 좀 이렇게 지키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졸에서 일하는 역보, 조은선에서 사공들도 조군, 그 다음에 수군, 봉군은 뭐예요? 봉화에서 그 봉화를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량역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량역천이 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민들은 공노비와 산노비로 나눠지는데, 공노비는 우리가 이병노비, 이병노비, 그 다음에 또 외고노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노비는 솔고노비, 외고노비가 있었죠. 이 고려시대랑 똑같아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노비는 일천즉천이었죠? 일천즉천. 한 사람만 노비면 무조건 뭐예요? 예, 노비가 되는 겁니다. 노비수의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제도, 사회 시스템 제도를 한번 볼게요. 우선 고려시대와 그닥 다른 점은 없어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선 의창이죠. 의창은 빈민구제법이죠. 예, 빈민구제법입니다. 그러다가 빈민구제법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진율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요것은 폐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 의창이란 기구는 폐지하게 됐다. 진율청으로 들어가면서 역시 상평창도 똑같아요. 상평창은 원래 물가조절기구였죠. 물가조절기구였는데 나중에 진율청과 함께 선해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휼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복지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휼.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창. 사창은 뭡니까? 사창은 어떤 마을에, 그 마을에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에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반들, 힘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그 다음에 땅 좀 있는 그런 양반들이 자치적으로 자기 동네의 백성들을 구휼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황곡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황곡제 이제 곡식이 돌아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양반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운영한 제도인데, 이 자치적으로 운영한 이 사창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사림들이었죠. 내 지역에 있는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자? 내가 장악하고자. 그러면서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사창 제도를 잘 운영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민서라고 하는데, 뭐예요? 약국이죠. 약국. 예. 백성들을 아프게 되면 약국. 그 다음에 재생원. 진료 담당하는 겁니다. 재생원이죠. 병원이죠. 재생원,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서활인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유랑민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기구다. 유랑민들. 자, 유랑민들이 뭐 하는 거라고 했죠? 유랑민들이 제가 거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거지.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거지들까지 조선시대가 신경을 썼느냐? 네, 썼어요. 왜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치명적인 뭐가 돌 수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돌 수가 있습니다. 뭐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 수가 있어요. 아주 심각하죠. 전염병 한 번 돌면요, 국력이 아주 그냥 쑥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의 경제와 사회 부분에 대해서 두 단원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골치가 지끈지끈할 거예요. 그 지끈지끈한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슥 보시면 지끈지끈할 텐데 저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은 지끈지끈한 게 아니고 아마 재밌을 겁니다. 조선 전기 때의 찬란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